안녕하세요. 정말 살다 살다 결혼 준비를 하다 이렇게 막장 드라마를 찍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사연이라도 올려 털어놓지 않으면 속이 답답해 죽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익명으로 사연을 올려봅니다. 저는 공연 연출을 하는 40대 초반 여자고 오랜 시간 미국에서 생활을 하다 한국으로 온 지는 몇 년 안 됐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집안을 소개하자면 외가 쪽이 집안 대대로 문화재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대리일 사위로 장가와서 어머니를 도와 사업을 보좌하고 계시고요. 어머니는 재단 이사장 자리를 물려받아 생활 중이십니다. 문화재단이다 보니 봉사도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해서 대외적으로는 상당히 모범적인 곳이지만 실상은 돈 세탁도 많이 하고 하죠. 아무튼 공연 관련해서 하는 재단이라 극장도 여러 개 가지고 있기도 하고 상당히 큰 대극장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연 연출을 하기 딱 좋은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극장을 빌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죠. 사실 공연이라는 게 대규모의 작품 아니고서야 큰 돈이 되지가 않습니다. 극장을 빌리는 돈이 일단 무시 못하고 투자를 얼만큼 받느냐에 따라 공연 퀄리티가 많이 달라지죠. 배우들 페이나 스태프들 페이까지 일일이 생각하면 문화재단을 소유한 집안딸이 공연 연출을 한다는 게 참 득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에서 오랜 시간 공부하면서 잔머리가 많이 늘었고 최대한 가진 걸 이용해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몇 년 전 한국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준비했던 건 바로 외국에서 판권을 꽉 틀어지고 있는 뮤지컬 공연을 국내에 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든 국내 팬들의 귀와 눈을 만족시키고자 그 공연을 꼭 들여오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라이센스 문제가 이리저리 얽혀서 저 혼자서 감당하여 작품을 들여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판권 문제로 아는 사람에게 변호사를 소개받아 자문을 구하게 됐는데 이 변호사가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할 저의 예비 남편입니다. 하필이면 공연 판권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던 사람이라 같이 머리 싸매며 판권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죠. 변호사라고 모든 분야를 다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변호사를 확 갈아치울까 여러 번 고민하다 소개시켜준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면 또 함부로 할 수가 없던 터라 어쩔 수 없이 5개월을 매일같이 만나 고민해야 했습니다. 판권을 어떻게 들여와야 더 많은 공연을 올리고 더 투자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 상의를 하다 보니 의리도 생기고요. 매일같이 만나서 대화만 서너 시간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데이트도 하게 되고 손도 잡고 그렇게 사귀게 된 거죠. 변호사니까 직업도 괜찮겠다. 우리 부모님께 소개시키기에도 모양 빠지는 사람은 아니다 싶었던 거죠. 사실 집에서도 제 나이가 30대 후반이 되니 결혼에 대한 압박이 없진 않았거든요. 하나뿐인 외동딸에게 재단을 물려주고 싶은데 옆에서 일을 도와줄 만한 남편이라도 있어야 마음이 안심된다 이런 거겠죠. 이러나 저러나 제 직업은 연출가이니까요. 하지만 철의 여인인 우리 어머니께서는 제가 어떻게 엇나갈지 모르니까 선자리를 막 들이밀거나 하진 않으셨어요. 대신 깐깐한 눈으로 제가 어떤 남자를 만나는지는 지켜보셨죠. 숱하게 남자를 만나긴 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어머니의 마음에 들지 않아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진 않았습니다. 공연 연출가가 어디서 남자를 만나겠어요? 멀끔하게 생긴 배우라든지 스텝이라든지 그 물에서 노는 사람들만 만나니까 어머니 마음에 차지 않았던 거죠. 아무튼 변호사 남자친구가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가족들에게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진 남자를 만나게 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걸리는 문제가 있다면 이 예비 신랑이 완벽한 개천용, 개천에서 용이 난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시댁을 먹여 살리고 있다는 남자였다는 게 큰 문제였죠. 사치에 빠져서 네일아트 샵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일개 직원으로 월급 겨우 받아가며 일하는 신우는 매일같이 명품에 빠져서 허세만 부리고 있었고, 시모도 남편한테 돈 많은 여자한테 무조건 장가를 가서 팔자 피고 살아야 한다고 주입을 시키고, 시부는 술독에 빠져서 이러나 저러나 맨날 빨간 코에 잠이나 퍼질러 자는 딱 그 정도의 집안인 게 문제였죠. 우리 재단이 정말 유명한 재단이긴 하거든요. 방송에도 여러 번 소개되고 우리 어머니의 사진은 인터넷 검색만 해도 좌르르르 수천 장이 쏟아지고요. 거기다가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철의 여인, 냉정한 사업가, 냉미녀 이러면서 우리 어머니를 소개하는 글들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딸인 저에 대한 글들도 짤막하게 올라오곤 했어요. 문화재단 기업 수장의 딸이 공연 연출가라는 게 흥미 돋는 일일 수 있죠 뭐. 아무튼 돈이 잘 굴러가는 재단 덕분에 저도 꽤 사치 아닌 사치를 부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오랜 시간 미국에서 공부를 한 것도 그렇고 하고 다니는 행색도 좀 부유한 편에 속하긴 했죠. 명품 로고가 새겨진 옷을 입는다거나 가방을 든다거나 제 차도 유명한 외제 브랜드 스포츠카거든요. 아무튼 예비 신랑이 그걸 다 확인하고 저한테 지고지순하게 굴었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심증은 가는 상태인 거죠. 이야기를 줄줄이 늘어놓다 보니까 서론이 조금 길었네요. 저와 예비 신랑은 연애를 하기 시작한 지 6개월이 조금 넘었을 때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서로의 직업도 안정적이겠다. 나이도 홍기가 꽉 찼으니 예비 신랑 쪽에서 발등에 불이라도 떨어진 것처럼 결혼을 들이밀었습니다. 뭐 이대로 결혼해도 나쁘진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어느 정도 결혼에 대해 긍정적이었고요. 그래서 시댁에 인사를 드릴 겸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댁에 가니까 밥상을 정말 진수성찬으로 차려두셨더라고요. 외국 생활을 오래 해서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며 이것저것 다 차렸다고 하셨는데 정말 한정식집 저리 가라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바깥일을 하려면 속이 든든해야 한다고 어서 먹어보라고 저를 한껏 배려해 주셨습니다. 저한테 사근사근하게 말을 걸어주시며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는데 거기서 저는 가식이 아닌 진심을 느꼈습니다. 물론 제 눈에 콩깍지가 씌여 있어서 그땐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전부 저에게 알랑방귀를 낀 것이죠.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 어색하지 않은 분위기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예비 신랑의 철없는 동생, 그러니까 예비 시누이가 저에게 은근히 말을 걸더라고요. 제 가방이랑 옷을 쓱 훑어보더니 이 옷이 D사 신상옷 아니냐, 가방은 C사 한정판이네 이러면서 언니 가방 많아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어차피 숨길 것도 아니고 제가 훔친 것도 아니니까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눈동자를 반짝이면서 자기도 한번 빌려줄 수 있네요. 그래서 제가 대답하지 않고 빤히 예비 시누이를 쳐다봤어요. 처음 보는 자리에서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남의 명품 가방을 빌려달라는 게 좀 이상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랬더니 헛기침을 두어 번 하고는 제 가방을 사진으로 찍어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왜 남의 가방을 사진으로 찍어 남겨둔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어서 또 빤히 보니까 그게 긍정의 의미로 보였는지 가방을 휙 가져가서 요리조리 사진으로 남기더라고요. 아무래도 국내에 몇 개 들어오지 않은 한정판 가방이기도 하고 유명 연예인이 들고 나왔던 가방이기도 해서 신기한가 보다 하고 말았죠. 그렇게 예비 시댁과의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 며칠이 지났을 때 친구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무슨 SNS를 스크린샷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요즘 네가 들고 다니는 한정판 가방 짭으로 많이 풀렸나 보다 하면서요. 사진을 유심히 보니까 귀퉁이에 살짝 스크래치 난 게 아무래도 제 가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보내준 SNS에 들어가서 보니 예비 시누이의 계정이 맞았어요. 자기 얼굴 사진을 떡하니 올려뒀더라고요. 가방 사진이 제일 위에 떠있길래 들어가 보니까 글도 장황하게 써두었더라고요. 무슨 연예인이 들고 나온 내 가방 이러면서 제 가방을 지 가방처럼 둔갑해서 글을 써놨대요. 그거 보면서 헛웃음이 나와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 댓글에 예비 시누이 친구들이 막 변호사 오빠 뒀더니 이런 것도 사주셔? 부럽다. 이런 댓글들이 써져 있었습니다. 예비 시누이가 그 밑에 예쁘지? 이런 거 아무나 못 구한다. 이렇게 달아뒀던 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무리 뻔뻔하고 철이 없다고 해도 그렇지 제 가방을 지 가방처럼 올려둔 게 너무 웃겼어요. 당연히 그런 제 눈에 시누이가 예뻐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가방을 빌려달라고 했던 것도 전부 저런 허세를 부리려고 하는구나 싶어서 빌려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동안 연락 없던 시댁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다시 한번 보고 싶다는 말에 예비 신랑과 약속을 조율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따로 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냥 나 혼자 나오라는 건가? 싶어서 알겠다고 하고 예비 시모를 만났습니다. 근데 커피가 나오고 한 입을 마시기도 전에 저한테 줄줄이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질문이 평범한 이야기였으면 저도 글을 올리지 않았겠죠. 예비 시모는 취조하듯 저의 재정 상태를 물어보았습니다. 공연 연출하면 돈은 좀 많이 벌고 그러니? 적게 벌면 우리 아들 뒷바라지 하는 건 어떨까 싶어서. 아니, 내가 뭐 여자가 일한다고 하찮게 보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우리 아들이 변호사니까. 내조하는 부인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지. 절대로 우리 예비 며느리를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알지 내 말? 그래서 저는 그냥 저 돈 많이 벌어요 라고 솔직하게 대꾸했습니다. 그러자 예비 시모의 이마에 약간 주름이 지더라고요. 모르는 척하고 커피만 계속 마시고 있었죠. 그랬더니 이제는 대화의 내용을 다른 곳으로 전환을 시키더라고요. 그래, 돈 많이 번다니까 든든하네. 그러면 지금 사는 집은 어디에 있어? 예비 사돈네가 재력가라는 이야기는 내가 들었는데 우리 예비 며느리가 하고 다니는 게 전부 명품이라며? 딸이 그러더라. 걔가 그런데 관심이 많거든. 그러면 그 차는 뭘 타니? 외제차라고 들었는데 유지비도 꽤 많이 들지? 저는 이런 돈돈거리는 대화를 왜 하고 있어야 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런 대화 자체가 정말 무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한국의 정서가 뭔지 모르겠지만 원래 결혼할 때 예비 시댁에서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물어보고 따지는 건지 이해도 안 갔고요. 은근히 기분이 나빠서 그냥 조용히 커피만 마시고 있었는데 예비 시모가 카운터를 날리더라고요. 그 보험은 많이 들어놨니? 스포츠카가 사고 많이 나고 한다던데. 아니, 그렇게 또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말고 그냥 걱정돼서 하는 소리지. 혹시라도 좀 알지? 나는 딸 같은 며느리 생겨서 정말 좋거든. 제가 계속 무표정하게 있었더니 보험 이야기를 물어본 게 조금 실수였나 싶으셨나 봐요. 계속 저한테 딸 같은 며느리가 얻고 싶었다면서 물어보지도 않은 말들을 줄줄이 늘어놓으시더라고요. 커피를 다 마시고 밥을 먹자고 하시더니 미리 준비해 두신 건지 밥상을 내오시더라고요. 솔직히 체할 것 같아서 밥을 목구멍으로 넘기고 싶진 않긴 했지만 또 밖에서 먹는 것도 아니고 시댁에서 먹는 건데 거절할 수가 있나요? 아무리 개인주의가 강한 외국에서 자랐다고 해도 이 정도 예의는 기본이었죠. 그래서 또 차려주신 밥을 맛있게 잘 먹긴 했습니다. 약간 더부룩해서 앉아있지 말고 좀 일어날까 싶어서 벌떡 일어나니까 저한테 웃으면서 우리 며느리가 눈치가 빠르네 하시는 거예요.
속이 더부룩한 게 왜 눈치가 빠른 거지? 하고 빤히 또 시모를 보고 있으니까 저한테 앞치마 저기 있다면서 설거지를 하라는 거예요. 그니까 제가 밥 다 먹고 일어난 게 설거지하려고 눈치 보고 일어난 건 줄 아셨던 거죠. 외국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이런 건 정말 외국 마인드를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며느리가 매번 시댁에 와서 설거지를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저는 결혼하고 나면 무조건 집안일은 반반씩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도 평생을 그러셨고요. 물론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있으니까 그렇게 집안일이 많진 않았지만요. 그래서 당연히 제가 설거지를 해야 된다는 시모를 보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다시 앉았습니다. 제가 소파에 앉으니까 시모가 저를 보고 왜 앉냐는 얼굴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죠. 딸 같은 며느리 얻고 싶다고 하시길래요. 딸도 가만히 있는데 저도 TV 볼래요. 했습니다. 신우가 옆에서 TV 보고 있었거든요. 신우는 갑자기 소환된 자기 이야기에 저를 휙 쳐다보고 시모는 아무 말 못하고 부들부들 하시고 뻔히 기분 나쁜 게 눈에 보이는데 차마 예비 며느리 도망갈까 싫은 소리도 못하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딸이랑 며느리랑 같냐고요. 그래서 저는 한껏 웃으면서 제가 딸 같은 며느리 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했어요. 시모가 한 방 먹었다는 얼굴로 어깨를 들썩이며 호흡을 하는 게 느껴졌지만 제가 손님으로 여기 온 거지 가정부로 온 게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예비 신랑이 뭐라고 우리 집을 소개했을진 모르지만 분명 돈 많은 집안이라고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모가 저한테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죠. 혹시라도 결혼이 파토날까봐 아니면 아들이 대릴 사위로 책 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 될까봐요. 진짜 처음에는 조상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대대손손 부를 물려주셔서 이런 자리에서 당당할 수 있게 해주신걸요. 아무튼 밥 다 먹고 설거지도 안 하겠다. 도망이나 슬슬 가려고 준비하는데 신우이가 저한테 슬쩍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공연 판권이 해결되어서 드디어 그 국내에 들여오고 싶었던 해외 뮤지컬을 들여오게 되었어요. 아마 예비 신랑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나 봐요. 슬그머니 시모도 제 옆에 앉아서 신우 이야기에 끄덕끄덕 하는데 내용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저한테 공연 이제 올릴 준비 하신다면서요? 하면서 배우 뽑는다고 들었는데 자기 자리도 하나 주면 안 되냐는 거예요. 이게 뮤지컬 공연이 연기 실력도 당연히 되어야 하지만 그저 앙상블로 공연을 올라간다고 해도 기본으로 노래가 돼야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원래 꿈이 탤런트였다고 배우하고 싶다면서 자리 하나를 달라고 염치도 없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유치원 학예회도 아니고 당당하게 나 이 배역할래요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나를 우습게 여기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웃으면서 신우이 그럴 실력이 돼요? 하고 물었더니 갑자기 막 어필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연극영화과 입시 시험도 봤다면서 연기를 배운 적도 있대요.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신우이는 주제도 몰라서 안 되겠네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디션 보러 오라고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저한테는 이게 최선의 배려였고요. 날짜랑 장소랑 물어물어 가길래 일단 오디션 접수부터 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솔직히 기대도 안 하긴 했는데 진짜 오디션을 보러 올 거라는 생각조차 안 했거든요. 근데 오디션장에 나타났더라고요. 수줍게 자기소개하고 지정대사로 연기하고 공연의 메인곡까지 부르고 갔는데 주위 심사하시는 스태프들도 전부 저런 애가 서류를 통과했어? 하는 눈으로 보더라고요. 완전 소중한 시간 10분을 날린 표정이셨습니다. 발연기도 그런 발연기가 없고 노래도 툭툭 떨어지고 염소 소리 내고 진짜 제 신우이라는 걸 몰라서 다행이지
너무 쪽팔리고 제가 다 부끄럽고 밤에 잘 때 생각나서 이불 발로 차고 할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 결과가 어땠겠어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탈락이죠. 1차는커녕 서류에서 떨어졌어야 하는 실력인데 혹시 몰라 붙여둔 게 잘못이죠. 제가 그 뮤지컬 들어오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었거든요. 해외에도 여러 번 출장도 갔다 오고 한국 들어오기 전까지 판권 들고 있는 회사에 밥 먹듯이 찾아가서 부탁하고요. 제 명성이 갈아 넣어진 뮤지컬인데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을 쓸 수 있겠어요? 죽어도 안 된다 생각해서 더 볼 것도 없이 탈락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결과 발표 나는 날에 전화기에 불이 나듯 시모한테서 연락이 오는 게 아니겠어요? 피곤한 마음을 누르고 전화를 받았더니 한다는 소리가 글쎄 어떻게 자기 딸을 떨어뜨릴 수가 있냐는 겁니다. 실력이 안 되는 사람들 붙잡고 늘어져 봐야 시간 낭비인데 왜 당연한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면서 이미 동네방네 며느리가 연출하는 큰 공연에 우리 딸이 배우로 나올 거라고 소문냈는데 자기 어떻게 하니요? 아니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시나요? 그러면서 탈락이라고 하니까 신우가 울고 불고 난리가 났다면서 우리 쪽팔려서 어떻게 하냐고 제가 한숨 푹 내쉬면서 떨어진 이유를 말해줬어요. 연기도 너무 못하고 노래도 솔직히 못 들어줄 상태였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전부 만장일치로 못 뽑는다고 했다고 하니까 심호가 정이 없대요. 한국 사회에서 그 정도 정도 없이 어떻게 사냐면서 연출이라면 뒷배로 꽂아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생떼를 쓰기 시작하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심우한테 신우가 나무 일 역할이라도 하겠대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사 한 줄 없는 배역을 줄 생각을 하냐면서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해도 해도 너무한 게 누군데 저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지. 가뜩이나 공연 올리는 것 때문에 정신도 없는데 저한테 이런 식으로 구니까 더 할 말이 없어서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예비 신랑에게 전화해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했죠. 네 동생이 도무지 쓸만한 부분이 전혀 없어서 탈락을 시켰더니 나한테 이러더라 하면서요. 예비 신랑이 미안하대요. 자기가 얼른 가서 잘 이야기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부탁을 했죠. 이런 일로 전화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가뜩이나 바빠 죽겠다고요. 제가 실력으로 오디션에서 결과를 통보했을 뿐인데 인정머리 없다는 소리를 들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참나. 다시 생각해도 너무 열이 받고 화가 나네요. 예비 신랑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몰라도 한동안 조용했어요. 결혼 준비도 슬슬 해야 하는데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예비 신랑이랑 이것저것 상의를 하고 있었죠. 예비 신랑이 시모가 아는 게 많으니까 시모한테 물어보고 해도 되지 않겠냐고 해서 저는 그런 만날 약속을 잡아달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양가 간에 서로 합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긴 하니까 어른이랑 이야기하는 게 빠르겠다 생각한 거죠. 저희 집이야 뭐 제가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하면 다 맞춰주실 분들이니까요. 아무 생각 없이 만날 약속을 잡고 당일에 밖에서 시모를 만났어요. 또 집에서 만나면 설거지 시키려고 할까봐 미리 차단한 거죠. 나름대로. 이미 오디션 건으로 저한테 기분이 상해 있는 시모라서 옷도 일부러 방수되는 스타일로 입고 가고 혹시 몰라서 한 벌을 더 챙겨서 갔어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시모가 물도 끼얹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를 해놓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물론 제가 연출가라서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보고 오버하는 걸 수도 있지만요. 약속 장소에 가니까 시모가 이미 와서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떡하니 앉아서 저 왔어요 하니까 저한테 막 보고 있던 팜플렛 같은 걸 쭉 넘겨주더라고요. 개수도 10대 개 정도 되는 게 전부 중구난방으로 있어서 정리해서 하나씩 보고 있는데 각종 가전이랑 가구, 팜플렛 같은 거예요.
중간에 자동차 팜플렛도 끼어 있었고요. 근데 하나같이 상품에 동그라미들이 쳐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예요? 저희 혼수하라고 골라주신 거예요?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새 상품이다 보니까 우리 집에 들어갈 물건을 고르신 건가 싶었던 거죠. 그랬더니 시모가 픽 웃으면서 아직 뭘 모르네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집에 들어갈 건 우리가 알아서 고르고 지금 골라주신 건 시댁에 들어올 물건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이 전혀 이해가 안 가서 시댁에 들어갈 물건을 왜 저한테 보여주시냐고 했죠. 그러니까 제가 시댁에 가구를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왜요? 하니까 그게 다 예단이고 원래 그렇게들 한다면서 변호사 사이 보는 게 쉬운 일인 줄 아냐고 하시는 겁니다. 한국에서 변호사쯤 되는 직업의 남자랑 결혼을 하려면 시댁에 이 정도 물품 공세는 해야 된대요. 다른 집은 개업도 해주고 건물도 주고 차도 두어 대 사주고 열쇠 여러 개 들고 와야 하는데 자기는 그 정도 욕심은 없대요. 이 정도면 많이 양보한 거고 주위의 변호사 엄마들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가 욕심 없어서 이 정도로 끝내는 거라고 고마운 줄 알아라 하시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미리 가구랑 가전이랑 다 보내주고 차도 빨리 계약을 해달라면서 자동차 카탈로그를 그제서야 자세히 보니까 제가 타고 다니는 스포츠카 브랜드에서 나온 대형 SUV더라고요. 그 모델이 2억 가까이 하는 차량이거든요. 제가 진짜 기가 막혀서 입을 떡 벌리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면 싸게 먹히는 거 아니냐고 가정 가구 다 해봐야 3억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다른 집은 건물해줬대, 개업해줬대, 시부모 노후저금까지 다 줬대. 이러면서 나불나불 거리는데 진짜 고막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제가 아무 소리 없이 한참 동안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저한테 다 알아들었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는 도무지 못 알아듣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상을 팍 쓰시는 겁니다. 제가 이어서 이걸 왜 해드려야 하는지 진짜 모르겠다고 어차피 신혼집도 지금 제가 사는 집으로 할 건데 이걸 왜 챙겨드려야 하냐고 했어요. 남편이 집을 해오는 것도 아니고 시댁에서 뭐 저한테 돈을 주시는 것도 아닌데 왜 제가 시댁 가구를 바꿔드려야 하는지. 따지고 보면 집은 제가 해가는 거니까 혼수는 시댁에서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이야기까지 했더니 시모가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원래 사자 직업 장가갈 때 다 그 정도는 받는다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단비 1억은 또 뭐냐? 이걸 지금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 거냐 하니까 주위 변호사들도 장가갈 때 다 그 정도 받았다더라 하십디다. 한국 문화란 그런 건가 진짜 너무 당당하게 말하시니까 저도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예단비 1억쯤이야 솔직히 못해줄 것도 아니긴 해서 그 정도는 맞춰드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얼굴이 한결 밝아지시더라고요. 뒤이어서 제가 그럼 저도 T브랜드와 B브랜드에서 나온 주얼리 다이아 세트랑 시계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시모가 사진 좀 보여달라고 하시길래 바로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가서 사진 보여드리면서 가격도 보여드렸어요. 다이아 세트 8천만 원, 시계는 1억 2천만 원짜리로 보여드렸죠. 그랬더니 저한테 눈 뒤집으시면서 미친 거 아니네요. 저는 그냥 힘없이 대답했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사달라고 하신 차값이 이 정도 된다고요. 저한테 차 사달라고 한 건 당연한 거고 저도 그에 응당한 예물 받겠다고 하는 건데 저는 미친 거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또 콧김 막 뿜으시면서 변호사 사위 얻어가는데 그 집에서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 정도만 받겠다고 했으면 너무 검소하시다, 고맙다 해야 되는데 저한테 어찌 똑같은 금액을 받아내려고 하냐고. 욕심이 과하면 안 된대요.
정작 욕심 부리는 게 누군데 지금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훈수를 두는 건지. 제가 어이가 없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빤히 시모를 쳐다봤어요. 시모도 제가 아무 소리 없자 갑자기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랬어요. 싫으시면 예단이고 예물이고 없이 그냥 결혼식 하자고요. 어차피 신혼집도 내 집이고 한국 들어온 지 몇 년 안 돼서 가구나 가전 다 새거나 다름없으니까 굳이 바꿀 필요도 없다. 혼수 해오라고 안 할 테니까 침대만 바꿔주시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모가 물만 벌컥벌컥 들이키더라고요. 그 얼굴을 보는데 얼마나 표독스럽던지 이대로 결혼했다가는 내 인생 망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결혼을 깨야겠다. 집에 가서 이 결혼 무르겠다고 말할 거라고 굳게 다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속속들이 사정을 다 부모님께 말해봐야 제 얼굴에 침 뱉는 거밖에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가뜩이나 제가 하는 일마다 일만 크게 벌려둔다고 은근히 타박하시는 부모님인데 결혼까지 이랬다고 하면 분명 좋은 소리 못 들을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파혼을 이야기할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시모를 만나고 집에 돌아와서는 완벽하게 마음을 굳혔죠. 헤어지는 순간까지도 저한테 믿지는 장사 아니니까 끝까지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는데 결혼이 장사입니까? 언제부터요? 저는 결혼이란 두 사람만 행복하면 끝인 줄 알았거든요. 부모님 퇴근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가 먼저 파혼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는데 아버지께서 다음 주 주말에 상견례를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제가 입을 열 틈도 없이 이야기를 하셔서 그게 무슨 소리냐 하니까 예비 신랑이 연락을 해왔대요. 예비 시부모가 그때 날짜가 가장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미리 약속을 잡았다고 그날 별일 없지 않냐는 겁니다. 파혼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다짜고짜 상견례 이야기부터 꺼내다니 저는 어떻게 말할까 고민하다가 예비 시댁 식구들을 직접 보고 나면 부모님도 파혼하라고 하지 않을까 싶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욕심을 부려대는데 우리 부모님 앞이라고 뭐 크게 다르게 행동하겠나 싶었던 거죠. 예비 신랑도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참 경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상견례 같은 중요한 일을 저와 상의도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우리 부모님한테 말하는 걸 보니까 이 결혼이 저를 사랑해서 한다기보단 저희 집안을 보고 하는 거라는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전까지 모조리 다 탈탈 털려버렸습니다. 부모님께 미리 언지를 드릴까 말까 하다가 시간이 흘렀고 온 가족이 눈 마주칠 시간도 없이 상견례 날짜가 다가왔어요. 근데 뜻밖에도 상견례 전전날 시누이에게서 연락이 온 겁니다. 오디션에서 떨어진 이후로 저와 눈도 안 마주치던 예비 신우가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할 줄 몰랐어요. 또 무슨 일인가 싶어서 연락을 받아보니 저희 집에 놀러 오면 안 되겠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왜 갑자기 집에 놀러 오고 싶어 하냐 하니까 제 가방들 구경 좀 하면 안 되냐고 묻더라고요. 갑자기 제 가방으로 SNS에 자랑했던 게 기억이 나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재밌는 구경할 수 있겠다 싶어서 놀러 오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파혼하고 나면 두 번 다신 볼 수도 없는 사람이니까요. 가방 구경하고 싶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투명하기도 하고 워낙 멍청한 아이라 보는 재미가 있기도 했거든요.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바빠 죽겠는데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더니 인사만 띡 하고는 드레스룸으로 들어가서 제 가방들을 막 구경하는데 입에서 침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가방들 하나하나 다 꺼내서 이 각도 저 각도 사진 다 찍어놓고 옷 막 다 꺼내서 구경하고 그래도 다행인 건 알아서 정리는 잘 해놓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슬쩍 이제 가족도 되는데 자기 가방 하나만 주면 안 되냐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했죠. 이게 다 얼마짜리 한정판인데 이걸 공짜로 얻어가려고 한답니까?
신우가 1년 일한 월급을 그대로 모아도 살 수 있을까 말까 한 가방인데 못 준다고 딱 잘라서 거절하니까 저한테 치사하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신우인데 잘 보여서 나쁠 거 없지 않냐고. 시집살이 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러는데 어린 게 뻔뻔하게 구니까 웃겼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신우이 보고 신우가 나한테 잘 보여야 콩고물 하나라도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니까 또 끄덕끄덕해요. 저한테 착 달라붙어서는 언니한테 제가 당근 잘하죠. 시키실 일 있으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하면서 애교를 부리더라고요. 이럴 때 보면 연기 참 잘하는데 오디션장에서는 왜 그랬는지 그러면서 신우가 자기 네일아트샵에서 일하는 거 알지 않냐고 언니 손톱 제가 다 책임질게요 하더라고요. 이 정도로 알랑방귀 끼는데 적선하는 셈 치고 하나 줘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우 실컷 구경시켜주고 사진도 찍게 해주고 제가 진짜 아예 쳐다도 안 보는 제일 싸구려 가방 하나 쥐어줬어요. 연말에 자선 바자회 할 때 기부하려고 냅둔 가방이었는데 그것도 좋다고 신나서 들고 가더라고요. 신우가 한바탕 헤집어 놓고 가니까 오히려 사람이 더 차분해지더라고요. 상견례 자리의 분위기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파혼을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대망의 상견례 당일이 되었고 그날 저는 정말 인생에서 잊지 못할 일을 겪었습니다. 저희 집은 저와 부모님, 예비 신랑네는 시부모와 시누이 신랑까지 이렇게 7명이서 나란히 마주보고 앉아 긴장되는 상견례 자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덕담도 하고 애들이 좋다는데 너무 다행이다 하는 시부모의 가식적인 이야기도 듣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언제 파혼을 이야기하고 도망쳐야 하나 시간만 보고 있었죠. 예비 신랑을 다시 보니까 멀끔했던 그 얼굴이 두꺼비처럼 보이면서 욕심이 그득그득 묻어나는 것 같아서 역겨웠어요. 감히 결혼을 가지고 장사 속을 들여다보이다니 너무 실망스러웠죠. 가볍게 반주로 술이 한두 잔씩 들어가고 나니까 시부모가 엄청나게 수다스러워졌어요. 시모는 우리 부모님 얼굴을 빤히 보면서 저를 보고는 우리 며느리가 누구 닮았나 했더니 사부인 닮았네 이러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칭찬이라고 생각했는데 뒤이어서 아주 냉기가 뚝뚝 흐르는데 뚝 닮았네요 하면서 호호호 하는 겁니다. 이게 매기는 거지 뭐겠어요. 어머니를 슬쩍 바라보니 아무 표정 변화도 없이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괜히 제 엉덩이만 좌불안석이었죠. 저희 부모님이 별 반응이 없자 시부모는 그래도 되나 싶게 말로 자꾸 사람을 비꼬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젓가락질을 잘 못했거든요. 시댁에서 밥 먹을 때 그런 걸로 한 번도 몰아한 적 없으면서 저한테 이제 와서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일부러 그러는 게 딱 느껴졌고 한마디로 기싸움 같은 느낌? 본인들 받고 싶은 예단들이 있어서 일부러 저러나 싶었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젓가락질해서 어떻게 밥 먹겠냐고 저는 꾹 참았습니다. 어느 정도 본인들 배가 부르니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돈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시부모의 말은 아주 가관이었고 옆에서 아무 소리 없이 앉아있는 예비 신랑의 얼굴도 진짜 짜증났습니다. 우리 아들이 변호사잖아요.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죄다 예단비 1억은 받았더라고요. 사업하시는 집안이니 그 정도 재력은 당연히 있으실 테니 가능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아들 이제 든든한 처가 생겼는데 차도 좀 좋은 거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변호사면 사무실도 하나 개업해야 할 텐데 때가 되면 다 해주시리라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외국에 오래 살아서 그런지 한국 문화도 잘 모르더군요. 애가 사근사근한 맛도 없고. 그거야 제가 다 끼고 가르치면 되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사돈댁도 요즘 한국 문화 잘 모르시는 건 아니죠?
요즘은 결혼할 때 시댁 식구들한테 민크니 명품이니 죄다 돌리고 하잖아요. 우리 딸도 가지고 싶은 게 하나 있다고 하던데 해주실 거죠? 그러면서 시모가 신우랑 윙크를 서로 주고받는데 진짜 가관이다 싶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부모님 눈치 보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시댁 식구들이 뭐라 하든 말든 밥을 드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이미 숟가락 내려놓고 저한테 눈으로 욕하고 계신 중이셨고요. 차라리 잘 됐구나 싶었습니다. 어차피 파혼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딱 거기서 시모가 눈치 없이 쐐기를 박아주는 게 아니겠어요? 재단 운영할 때 고문 변호사 하나쯤은 필요하지 않겠어요? 우리 아들 지금 다니는 직장도 엄청 좋은 회사긴 한데 겸업으로 고문까지 맡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애들 결혼한다는데 자리는 제대로 잡아야죠. 자리 하나 주시면 월급 500만 원만 줘도 들어갈 맘 있다고 하니까 노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겠어요? 저희 재단에 당연히 변호인단 있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10대 명이 있어요. 문화재단이라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한 소리 하려고 입을 여는데 어머니께서 젓가락 탁 놓고 물 한 입 마시고는 입을 여셨습니다. 자네 문화예술진흥법 꿰고 있나? 판권이나 저작권에 대한 법률이나 판례도. 남편이 아무 대답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이제라도 공부해보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픽 웃으시는데 진짜 서늘하고 무서웠어요. 지금부터 하면 늦지. 내가 그걸 기다렸다가 자네를 채용해야 할 이유가 있나? 그 말에 시댁 식구들이 모두 짠 것처럼 입을 다물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진짜 냉정한 사람이라 저도 무서워서 벌벌 떨거든요. 어머니는 작정하신 건지 저를 쓱 보고 시댁 사람들도 쓱 보고 말을 딱딱 하셨습니다. 너는 저런 경우 없는 집안에 시집을 가겠다고 귀한 내 시간을 뺐니? 저는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했죠. 외국에서 오래 공부시켰더니 결국은 이런 조선시대 같은 집안으로 시집을 가겠다는 거야? 대부분 이런 거 따지는 집안은 양반 집안 아니고 상놈의 집안인 걸 몰라서 그래? 그러고는 아무 말 못하고 있는 시부모에게 통보하셨어요. 서로 집안끼리 격도 맞지 않고 괜히 시간 낭비했네요. 결혼은 없던 일로 합시다. 내가 고작 변호사한테 시집 보낼 거면 진즉 보냈지. 서로 좋다고 하니까 두고 봤던 건데 굳이 미래가 뻔한 집안에 시집 보낼 필요가 있어? 요구하시는 것들이 못 들어줄 건 없는데 내가 저 변호사의 앞날을 생각해보면 그 정도 투자해도 뽑을 만한 게 없어 보여서. 그러더니 일어나시더라고요. 당연히 아버지랑 저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비수를 냅다 꽂아버린 어머니의 말에 시댁 식구들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더라고요. 이 결혼 저도 못하겠네요. 도무지 상식이라는 게 없는 분들이시더라고요. 제가 잠시 머리가 돌았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날 이후로 매일같이 시댁 인간들이며 남편이며 할 거 없이 저한테 전화 오고 매달리고 난리를 쳤습니다. 저는 바로 차단해버리고 어머니께서는 공연장에 사설 경호업체까지 붙여주셨어요. 찾아오면 쫓아내버리니 저는 만나지도 못하고 멀찌감치해서 소리만 치시고 그랬죠. 그렇게 한 3주 난리를 치더니 포기했나 보더라고요. 근데 예비 신우였던 인간한테 생각지도 못한 연락이 왔어요. 언니, 미안한데 저 가방 한 번만 빌려주시면 안 돼요? 하길래 갑자기 생각난 SNS 계정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글쎄 저희 집에 와서 찍어간 제 가방들을 죄다 지가 모은 것 마냥 올려두었더라고요. 근데 실물은 본 적이 없으니까 친구들이 전부 언제 보여줄 거냐, 거짓말 아니냐, 짭이라서 못 보여주는 거야? 하는 댓글들을 달아놨더라고요.
자기 거 아닌 거 들키긴 싫으니 저한테 울며 겨자 먹기로 연락한 거겠죠. 그래서 저는 SNS를 활발하게 하는 제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댓글에 내 거 가지고 자기 거인 척하네 하면서 친구들이랑 같이 네일아트 샵에서 일하는 직원이 3천만 원짜리 가방을 턱턱 산다고? 짭이네, 굴하네 하면서 댓글 테러를 했습니다. 신우가 저한테 전화하고 문자하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댓글을 달아둘 수 있어요? 하는데 제가 딱 그랬죠. 이제 다시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미친 거 아니냐고. 남인데 가방을 왜 빌려주냐고요. 그리고는 차단해버렸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준비하던 공연 당연히 성공적으로 잘 마쳤고요. 연말에 뮤지컬 시상식에서 연출상도 받았습니다. 문화진흥원에서 주는 상도 받았고요. 커리어를 잘 쌓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조만간 제 이름으로 뮤지컬 컴퍼니도 하나 차릴 것 같아요. 승승장구 중인 내 인생, 앞으로도 빛이 나길 바라며 속에 숨겨둔 이야기는 여기에 다 털고 갑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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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형편없는 시댁을 만나 결국 이혼을 하게 된 30대 이혼녀입니다. 누구에겐 시답지 않은 이유가 될 수 있는 사사로운 서름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사연을 들려주고자 왔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원래 어느 집에서든 시댁과 친정 문제로 부부 사이에 트러블이 발생하는 건가요? 저희 부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런 건가요? 하소연이라도 해서 위안을 얻고 싶어 이렇게 라디오를 찾게 되었네요. 부부가 돼서 한 번도 다툼 없이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 인정하지만 남편과 제가 서로에게 감정 상하는 것이 어째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 자꾸 시댁과 친정이 걸려야만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명절 또한 그래요. 제가 딸이었을 땐 마냥 즐겁기만 했던 명절이 며느리가 되니까 다이어트 기간이 되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밥맛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행복하고자 시작한 결혼인데 저는 살아온 세월 중 역대로 불행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제가 이혼하기까지 1년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었죠. 그 짧은 시간조차 글로 남기려니 더 함축하고 줄여야 되더군요. 그래도 최대한 저의 경험을 살려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하기 전까지 남편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장기간 연애를 했는데 결혼 약속이 주변에게 알려졌을 때 주위에서 선 넘는 조언을 많이 하더라고요. 축하만 해주면 좋겠는데 자꾸만 연애와 결혼은 다르고 동거와 결혼은 다르다면서 결혼 신중하게 결정하는 건 맞냐고 수도 없이 묻더군요. 아줌마 아저씨 되는 직장 동료들이 특히나 그런 소리를 입에 담았습니다. 그때는 시모시부가 한 10대 명은 있는 기분이었어요. 그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인생사 함부로 말하는 잔소리로 들렸다는 거죠. 말 그대로 제가 남편과의 결혼을 선택한 건 결혼이 10년의 연애의 종착지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나이 35살에 또다시 다른 남자를 만나 연애의 과정을 거쳐 결혼까지 도달하기엔 너무 늙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얼렁뚱땅 결혼을 한번 갔다 오고 나니 결혼에는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지금에서야 깨닫고 있네요. 남편과는 제 첫 직장에서 만나 이어져 온 인연입니다. 남편은 첫인상부터가 순둥순둥한 스타일에 약간 자기 취미에만 푹 빠져 사는 괴짜 느낌이 강한 남자였어요. 그래서 주위에 친구가 별로 없었고 남편과 어울려주는 사람도 굳이 업무 얘기 아니면 다가가질 않더군요. 저는 그런 점이 오히려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대학 때 바람둥이 남자친구를 만나는 바람에 그 뒤로 여자인 친구가 없는 사람들만 만나기로 다짐했었거든요. 하필 그 시기에 제 눈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던 거죠. 다른 동료들은 남편이 사회성이 부족해서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든 성격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을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주로 남편에게 제가 먼저 말을 걸면 남편이 대답을 잘해줬어요. 저는 그런 심심찮은 대화 사이에서 남편의 은근한 개그 포인트를 느꼈는데 그래서 완전한 호감으로 마음을 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대시를 해서 이어진 만남이었고 연애 기간 내내 제 기대와 같이 남편은 주위에 여자 없이 저랑만 어울리는 남자친구가 되어주었어요. 10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을 시점, 제가 남편을 개과천선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운두년 같던 사람이 저와 연애를 하면서부터 점차 사람들과 잘 어울리게 된 것도, 신뢰받는 팀장으로 승진된 것도, 상대의 감정을 살피고 적당한 배려를 하게 된 것도 전부 제가 남편을 그렇게 변화시켜 놓은 거였습니다. 원래 남편을 알던 사람들은 남편의 변한 모습을 신기했고 남편은 어딜 가나 여자친구 잘 만났다는 소리를 들었죠. 결혼 신중하게 하라는 소리를 잔뜩 들은 저와는 다르게 말입니다. 남편의 청혼으로 결혼을 하게 된 저는 그야말로 나름 성공적인 결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변화시켰다고 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자만이 너무 컸던 탓에 저는 남편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고 남편을 충분히 제 손맛대로 주무르며 현명하게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봤었죠. 그때만 해도 제게 남편이란 존재는 결혼을 해도 괜찮은 수준이 아니라 이 남자 아니면 더 이상 내 결혼은 없다라고 생각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10년을 연애했는데 뭐가 크게 달라지겠어요. 같은 지붕 아래 살게 되었다는 것만 다르지 연애하던 때와 차이가 없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첫 명절이 다가온 시기에 저는 주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연애와 결혼이 다르다고 했는지 아주 제대로 느끼게 되었는데요. 왜 명절 때마다 뉴스에 명절 증후군 소식이 여기저기 들려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첫 설날이 다가오던 때에 저는 남편의 낯선 모습을 마주했어요. 이번 명절에 우리 식구 다 같이 태국 여행 가기로 했어. 장모님한테 이번 명절 방문 못한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 어? 갑자기 무슨 여행? 나한테 그런 말 없었잖아. 아니, 안 돼. 우리 엄마는 혼자야. 친척들도 다 서울에 살아서 엄마 들여다봐 줄 사람도 없단 말이야. 내가 가야 돼. 다음 명절 있잖아. 그때 종일 친정에 있어주면 되지. 이 여행회사 상여금이랑 명절 보너스 덕분에 가는 거라서 이미 호텔까지 싹 다 예약 끝났단 말이야. 이번만 그렇게 해. 친정 방문을 선심 쓰듯 다음 명절로 미루는 남편을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이 사실을 명절 일주일 전에 들었어요. 시댁 전체가 태국 여행을 가기로 했고 저도 그 여행을 따라 나서야 된다고 하는데 왜 당사자인 제게 통보하듯 말해주는 걸까요? 제 동의는 구하지도 않고 멋대로 결정한 남편에게 기분이 상한 것도 상한 거지만 배우자에 대한 예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미 일은 벌어졌고 결혼을 한 이상 첫 명절만큼은 며느리로서 시댁과 함께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했으니 따라갈 수밖에요. 엄마한테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여행 마치고 돌아오는 대로 방문하겠다고 하니까 엄마는 흔쾌히 상관없다고 하면서 이번에 이모네가 내려오기로 했다고 걱정 말라네요. 오히려 해외 나가는 제 걱정을 더하면서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괜찮을 리 없다는 걸 저는 알아요.
친척들이 매번 와줬던 것도 아니고 그때마다 외동인 저와 엄마 둘이서 명절 음식을 간단히 했고 아빠 차례 지낸 뒤에 소소하게 명절을 즐기면서 살았거든요. 제가 명절에 당연히 갈 거라고 떵떵거려 놓은 탓에 엄마는 아마 친척들에게 전화가 와도 여느 때처럼 저와 같이 명절을 보낼 거라고 말했을 겁니다. 저 포함 사위까지 같이요. 그런데 제가 아예 못 가게 되었잖아요. 진짜 속상하더라고요. 친구들은 제가 명절 음식 준비 안 하고 시댁에 시달리는 것 없이 놀러 가서 좋겠다고 부러워했지만 여행도 여행 나름이지 않습니까? 시댁 식구들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만 동떨어진 구성원이잖아요. 시댁 식구랑도 저는 아직 못 친해졌는데 시댁들만 아는 친척들까지 다들 신이 나서 즐기는 여행이었습니다. 차라리 집에서 음식을 하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했을 정도로 저는 여행 내내 피곤하기만 했어요. 같이 가는 대상들이 누군지에 따라 여행도 추억이 될 수가 있고 경험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제게 시댁들과의 첫 여행은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미천이 될 경험이 된 듯 싶네요. 다른 애 있는 가정들이라 저랑 남편만 신혼이었거든요. 그 때문에 모두가 자유롭게 놀고 즐기는 걸 저희 부부는 시부모 모시는 효도 여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시모는 또 땀이 얼마나 많은지 태국에서 삼켜 죽겠다고 엄청 징징거리더라고요. 남편은 시부 데리고 남자끼리 오붓하게 부자 여행 즐기고 싶다고 하는데 그럼 시모는 빼도 박도 못하게 제가 모셔야 되는 거잖아요. 여행은 고작 3박 4일이었는데 그 3박 4일 동안 시모의 투덜거림에 시달렸더니 한 달은 죽치고 고생하다 온 기분이더군요. 예, 새아가. 이 집에 직원 좀 콜해서 샴푸 새 걸로 바꿔놓으라고 좀 해. 태국이 위생 안 좋기로 말이 많더라고. 이 샴푸나 바디워시에 무슨 짓을 했을 줄 알고 쓰겠니? 어머님, 원래 여행은 그런 거예요. 제가 보기엔 깔끔하고 멀쩡한데 왜 그러세요? 그렇게 위생이 걱정되시면 다른 나라로 여행 오면 안 되지 않을까요? 너 지금 나한테 가르치는 거니? 하여간 요즘 것들은 말대답이 많아서야. 됐다. 그냥 내가 가져온 핀으로 씻던가 해야지. 시모는 저와 같이 다니는 내내 모든 것에 불평하고 불만만 얘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친구가 그렇게 툴툴거려도 한 대 쥐어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모가 그러니 어쩌지도 못하고 그저 참아야만 했거든요. 이게 무슨 여행이에요? 시모는 비행기 자리까지 제 고막에 피가 나도록 시시콜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집으로 귀가한 그날 저는 남편 앞에서 표정을 썩히며 다신 시댁이랑 여행 못 가겠다고 이제 명절 때 여행 약속 잡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친정에 가서 하룻밤 자고 오자고 했어요. 어차피 일주일 연차 냈잖아. 내일 아무것도 안 하는데 다녀오자. 엄마 아마 명절 내내 혼자 보냈을 거야. 이모네 간다고 했었는데 차 문제 생겨서 못 갔대. 다음 명절에 가기로 했는데 왜 그런 말을 했어? 어느 세월에 포항까지 갔다 와. 내일까지는 고속도로 막힐 것 같은데. 그래도 출근하기 전엔 좀 쉬다가 가야지. 자기 웃긴다. 비행기 타고 태국은 뿔뿔 돌아다니면서 같은 땅인 포항은 왜 못 가? 못 가는 게 아니라 가기 싫은 거 아니고? 솔직히 피곤해서 그래. 노는 것도 좋은데 우리도 나이가 있잖아. 사람이 다시 힘내서 일하려면 휴식도 필요하지 않겠어? 또 상여금 받으면 그땐 장모님 모시고 갔다 오면 되니까.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피곤하다고 사우나 다녀오겠다는 남편은 끝까지 친정 가겠다는 말에 확신을 안 주고 나가버렸습니다. 더럽고 치사해서 더 말하기 싫을 만큼 서운함을 느꼈어요.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 친정엄마한테 다음날 간다고 미리 말도 해놨었거든요. 엄마를 2번 실망시킬 수도 없고 실망 주고 싶지 않았던 저는 결국 저 혼자라도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부터 친정 가려고 짐을 싸고 있는데 남편이 저더러 어디 가냐고 묻는 겁니다. 처음으로 남편의 목소리가 듣기 싫더라고요. 미운 점이 보이니까 발소리 내는 것마저 싫어서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어요. 친정 간다고 하니까 남편이 한숨을 푹 내쉬면서 저보고 왜 이렇게 고집 부리냐고 하는 거 있죠. 자기 혼자 내려가면 장모님이 날 뭐라고 생각하겠어. 우리 어제 이미 이 얘기는 마무리한 거 아니었어? 뭘 뭐라고 생각해. 시댁은 태국 여행 보내주고 처가에는 문자 한 통 덜렁 남기는 인정머리 없는 사위라고 생각하겠지. 우리가 언제 얘기를 끝냈어? 일방적으로 자기 말만 하고 나가버린 사람이.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우리 식구만 여행 갔다고 시위하는 거야? 장모님 입장에선 오히려 딸이 명절 음식 때문에 고생 안 해서 고마워하실 텐데. 남들은 제발 시댁이 여행 좀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여보는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그래서 내가 여행 내내 즐거웠어? 어머님이랑 한방 쓰면서 3박 4일 동안 내가 뭘 했는 줄 알아? 어머님 뒤치다꺼리만 했어. 남의 엄마 뒤치다꺼리 하는 게 어디 보통 일인 줄 알아? 다들 어머님 맞기 싫으니까 나한테 떠민 거면서 오히려 나한테 대접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뒤치다꺼리? 너 지금 말 다 했냐? 엄마가 평소 잔말이 많아서 그렇지. 그렇다고 그걸 며느리 입장에서 욕을 해? 그것도 내 앞에서? 왜? 너희 엄마 함부로 얘기하니까 화나니? 네 엄마 중요한 건 알면 내 엄마가 중요한 건 왜 몰라? 네가 사위라면 적어도 우리 엄마한테 성의는 보여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결혼하고 첫 명절이야. 나만 시댁에 잘 보여야 돼? 당신이야말로 얼마나 우리 집을 얕봤으면 감히 내 앞에서 처가를 무시해? 서운한 마음에 말이 억세게 나갔는데 남편이 그것에 화가 났는지 제가 짐 싸고 있는 가방을 발로 뻥 차버리더군요. 그러면서 친정 가주면 될 거 아니냐고 언성을 높이면서 옷만 갈아입고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저랑 남편은 대화 한마디도 안 하고 몇 시간을 달려 친정으로 갔습니다. 엄마는 내내 피곤할 텐데 안 와도 된다고 했지만 저희가 막상 도착하니 너무 기쁜 표정으로 반겨주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은 엄마 앞이라고 나름 사위 노릇은 했습니다. 길에 소고기를 사서 엄마한테 선물로 주었죠. 같이 후하게 식사를 하고 당연히 하룻밤 자고 가려고 엄마가 마련해준 방에 들어갔는데 남편한테 시댁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옆에 있던 저는 방 안이 조용하니까 통화를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못 산다. 그래서 그 먼 거리를 갔단 말이야? 새아기는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해외에서 많은 식구들 인도하느라 애쓴 너를 기어이 끌고 나간 거냐? 당장 새아기 바꿔봐라. 그냥 남편이 알아서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꼬박 제게 전화를 넘기더라고요. 여보세요 한마디 하자마자 시모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울렸고 이미 남편 통화할 때 엿들었던 내용을 고스란히 다시 들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명절이니까 내 부모님을 찾은 건데 그게 이렇게 욕까지 먹어가면서 스트레스 받고 죄지는 기분을 느껴야 하는 건지 순간 서럽더라고요. 시모가 잔소리 끝나고 알겠냐고 재차 확인하는 말에 저는 화가 나고 눈물 나고 짜증나서 대답도 안 하고 냅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는데 남편이 시댁에서 저를 불렀다고 저녁에 같이 시댁에 가자는 거 아니겠어요? 싫다고 했더니 남편이 자기 부모님이 마음 상했다는 걸 구구절절 설명하는데 속이 꽉 막히는 것 같고 더는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말도 무시하고 시댁을 나몰라라 했더니 한동안 잠잠하다가 어느 날 퇴근하고 귀가했는데 시모가 신혼집에 떡하니 앉아 기다리고 있지 뭡니까. 저를 보는 눈빛이 곱지 않길래 그 눈만 봐도 피곤하고 숨이 막히더군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음식하기 싫어서 일부러라도 시댁 여행 보내주고 그러는데 넌 뭐가 불만이라서 우리 아들을 구워 삶았니? 내 말 듣기 싫다고 전화기까지 팩 끊어버리고. 물어보시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머님도 아버님한테 시집 가신 거잖아요. 아버님이 어머님 친정은 찾지도 않고 시댁만 챙기면 서운하지 않겠어요? 아버님은 사위 노릇 안 하면서 어머님한테 며느리 노릇 강요한 적 정말 없었어요? 어머님도 시댁살이 겪어봐서 알 거 아니에요? 솔직히 다 여자들 기싸움 때문에 생긴 문화잖아요. 제 말에 시모는 잠깐 흠칫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긴 시부 성격이 꽤 가부장적이던데 차별을 안 당했을 리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금세 표정 관리하던 시모는 저한테 떳떳하게 주장하더군요. 남편이란 건 당연히 모셔야 되는 존재다. 나 때는 그게 당연했던 때였어. 그러니 내가 시댁 사람들한테 한 소리 듣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너처럼 불만 품고 대드는 짓은 안 했단 말이다. 내가 친히 걸음해서 경고했으니 앞으로 어찌하나 단단히 지켜볼 거야. 시모는 제게 또 다른 말대답을 들을까봐 자기 할 말만 줄줄줄 말을 하고 불이 나게 신혼집을 떠났습니다. 피곤한 상대 앞에서 자기 할 말만 하고 도망가 버리는 건 남편 하는 짓과 똑같더라고요. 제 결혼이 불행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건 이때부터 눈치를 챘어야 했던 겁니다. 남편과 다툼을 해본 건 당시 명절이 처음이었는데요. 그전에는 웬만하면 저와 서로 맞춰주면서 지내온 사람이었는데 명절을 한번 겪고 나니 그 이후부터는 약간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인간으로 변해가는 거 아니겠어요? 같이 맞벌이하는 입장에서 집안일도 같이 했었는데 점 집안일에는 손을 뗐고 월급 좀 올랐다고 여기저기 사람들한테 술 사는 자리까지 많아지더라고요. 원래는 사람들과도 잘 못 어울리는 괴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운둔한 성격을 바꿔줬더니 저한테 부메랑이 되어 꽂힐 줄은 몰랐어요. 사람들이랑 제 뒷담이라도 하는 건지 사람들과 어울리고 집에 오면 남편이 술 주사로 꼭 제게 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홍보팀에서 당신 보고 고집 좀 줄이래. 그런 마인드로는 기발한 아이디어 못 나온다고. 후배들 좀 그만 잡아. 후배들이 당신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모르지? 술만 마시면 저런 식으로 저에 대한 단점을 콕콕 집어냈습니다. 남편이 주구장창 제 단점을 꼽으니 처음엔 정말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 그땐 저도 모르는 사이 직장에서 말수가 줄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이 먼저 언급하면 동료들이 후배다 보니까 그냥 남편한테 맞춰서 끄덕끄덕 해주는 거지 뭡니까?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면 한날 친구 남편이 하는 대창집에 남편이 왔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땐 남편이 회식 있다고 말도 안 해줬던 때라서 저도 포기하고 그러려니 있었는데 친구 남편 말로는 남편이 제 흉을 엄청 본다고 하면서 제가 알아야 될 것 같아 연락을 했대요. 친구 남편 앞에서 너무 쪽팔리고 동네 창피했지만 그와 동시에 열이 확 올라서 결국 그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남편 혼자서만 잔뜩 취해서 하하호호 웃으며 진짜 제 흉을 보고 있더라고요. 여자는 저처럼 성깔이 강하면 안 되고 고분고분해야 된다면서 그러면서 뒤이어 있는 말에 저는 끝내 그 자리를 끼어들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저랑 잠자리에 대한 것도 얘기를 꺼내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술 취했다고 해도 할 말 못할 말은 구분해야죠.
구분 못할 정도로 마시면 그건 짐승이잖아요. 저는 친구 남편한테 술값 2배로 계산하겠다고 하고 술을 꺼내서 뚜껑을 땄습니다. 남편 머리 위에 2병이나 콸콸 쳐부어 버렸어요. 그제서야 동료 후배들은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했고 남편은 소리를 지르면서 허우적거리다가 나자빠졌네요. 다들 잘 보고 가서 꼭 소문 좀 내줘요. 김 팀장님이랑 회식했는데 배우자 흉 보다가 개꼴났다고요. 그리고 어디 가서 이런 사람 있으면 네 말이 맞다고 맞춰주지 마요. 그럼 이런 개자식이랑 같은 급으로 비춰지니깐. 그만 가봐도 좋다는 제 말에 동료 후배들은 후다닥 달아났습니다. 겨우 중심 잡고 일어난 남편은 저를 알아보더니 무작정 삿대질을 하더군요. 그걸 제가 다시 싸대기 날려 넘어뜨렸어요.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개망신 당할 거면 내 얘기 좀 하지 말아줄래? 당신 와이프라는 거 숨기고 싶거든. 고작 이런 모습 보여주려고 나한테 청혼했니? 참, 10년 연애 기간이 후회스럽다. 그날 남편은 필름이 끊겨서 잘 기억도 못했습니다. 저더러 혹시 회식 장소에 온 적 있냐길래 제가 그냥 나 몰라라 하면서 내뺐더니 그걸 그대로 믿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직장에서 자기를 보는 시선이 이상한지 모르겠다고 예전에 왕따였을 때랑 같은 기분이 든다더군요. 남편 말로는 자기가 사회성 부족할 때 사람들이 자신을 멀리했던 당시가 떠오른다면서 기분이 나쁘다고 했어요. 남편도 자기가 왕따 당했을 때 나름 트라우마였나 봅니다. 남편 말대로 직장에선 남편 안 보는 데서 다들 남편 뒷담을 까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동료들이 저만 보면 결혼 실수했다고 동정표를 많이 던졌어요. 남편을 그 꼴로 만든 게 저라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들이 그리 막 유쾌하진 않은 거 있죠. 10년이 후회스럽다가도 한편으론 같이 나눈 정이 있어서인지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내 남편인데 내 선에서만 해결할 걸 그랬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의미 없는 잡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제 손으로 다시 남편을 끌어내리는 일이 터지고 말았는데요. 몇 달 전에 있었던 2번째 명절 말입니다. 그 시기에 저는 남편과 완전 끝내기로 마음먹었어요. 설날에 시댁의 해외여행으로 제게 실망을 안겨줬던 남편은 제 경고도 잊고서 추석마저도 시댁 주도하에 제주도 여행을 예약해버린 겁니다. 그렇다는 말은 또 친정에 안 갈 거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했잖아. 내 말 무시해? 우리 엄마 무시하는 거야? 나 이번엔 절대 안 가. 당신이 저지른 일이니까 나한테 뭐든 기대하지 마. 엄마 아빠가 명절에 여행 가는 게 좋다고 하는데 어떡해.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님한테 효도 좀 할 수 있는 거잖아. 자기야말로 왜 그렇게 내 마음을 몰라? 그러니까 당신 효도를 내가 왜 같이 해야 되냐고. 내 의사는 묻지도 않고 당신은 시댁 식구들 앞에서 의견이라는 게 없어? 적어도 나랑 의논해보겠다고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똑같은 실수를 2번이나 할 수가 있어. 네가 이렇게 만들었잖아. 내가 당신 하라는 대로 살다 보니까 가족 말도 어련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된 거지. 왜 이제 와서 나더러 남의 말 듣지를 말래? 내가 줏대 없이 흔들리고 마음대로 결정하라고 알려줬어? 그랬으면 당신 지금 팀장 자리도 못 올라갔겠지. 아, 됐어. 말하기도 피곤해. 당신이 당신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거 내버려 둘 테니까 당신도 내가 내 부모님 챙기는 거 신경 꺼. 야, 그럼 우리 엄마는 누가 모셔? 다른 집 여자들은 다 애 있단 말이야. 엄마는 벌써 너랑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가 모셔. 네가 자식이잖아. 나도 내 엄마 있어. 내가 왜 네 엄마 모시느라 우리 엄마를 혼자 내버려둬야 되는데? 그리고 저는 그날 새벽 남편이 자고 있는 몰래 짐을 챙겨 친정으로 갔습니다.
혼자 갔는데 엄마가 안 자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내려가는 길에 이미 사정을 얘기해놨기에 저는 도착해서 엄마한테 혼자 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엄마는 오히려 늦은 새벽에 온다고 고생했다며 따뜻한 이부자리를 마련해 줬습니다. 오랜만에 엄마 옆에서 자는데 그제야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사랑받고 귀하게 큰 딸인지 느껴지더라고요. 저한테 명절은 바로 이렇게 정겹고 따뜻한 날이었는데 어쩌다가 피 튀기는 장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저는 엄마 여권을 챙겨서 엄마를 모시고 가장 가까운 시간에 일본행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친정에 찾아올까봐 속전속결로 진행을 했죠. 엄마를 데리고 그대로 일본 여행을 갔는데 비행기에 있어 몰랐더니 착륙하고 휴대폰을 확인하자마자 남편한테 불티나게 전화가 와 있는 겁니다. 문자도 있었는데 그 중에는 당장 안 돌아오면 이혼이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혼이란 말을 감히 먼저 꺼내는 것도 제 입장에선 가짠더라고요. 이혼하자고 하면 제가 쫄아서 당장 튀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나 보죠. 그럴 리가 있나요? 저는 아싸 잘됐다 싶어서 그 문자에만 동의 답변을 보낸 뒤 전화를 꺼버렸습니다. 그렇게 엄마랑 즐거운 일본 여행을 하는 동안 시댁 생각 안 하고 즐겁게 놀다가 돌아왔습니다. 바로 이런 게 여행이란 느낌을 잔뜩 받았고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지냈는지 뼈저리게 느껴지더군요. 저는 일본 여행을 끝내고도 일부러 신혼집을 안 가고 친정에 있었어요. 회사에 연차를 몰아내서 출근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한테 우편으로 이혼 서류만 보냈죠. 한 일주일 지났을 때 남편이 초췌한 몰골로 친정을 찾아왔더라고요. 자기야, 도대체 왜 이래? 이혼 서류만 보내고 연락도 안 받는 게 어딨어? 제발 집에 좀 들어와. 나 당신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인 거 누구보다 당신이 잘 알잖아. 그랬었나? 결혼하자마자 얼굴색 바뀌면서 당신 입맛대로 살길래 이미 당신한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먼저 이혼 얘기 꺼낸 사람이 갑자기 왜 아쉬운 척이래? 아니야. 그건 여행 당일에 당신이 사라지고 없으니까 식구들이 난리 나서 나를 닥달하잖아. 이혼, 그건 홧김에 한 소리였지. 절대 진심 아니야. 그러니까 제발 집에 가자, 응? 왜? 여행 가보니까 당신 식구들이 얼마나 사람 피말리는지 느꼈어? 그래서 앞으로 내가 다시 네 엄마 뒤 봐주길 바래서 온 거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나 이번에 제주도 여행 갔을 때 죽는 줄 알았어. 엄마가 얼마나 징징거리던지. 당신 태국 여행 때 진짜 많이 힘들었겠다. 몰라줘서 미안해. 출근을 안 하니까 직장에서도 사람들이 자꾸 수군거려. 회식에도 안 껴주고. 남편이 진심으로 반성을 했던 건지 친정엄마한테 줄 명절 선물까지 챙겨왔더라고요. 한우 세트랑 제주도 여행 상품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앞에 넙죽 엎드려 제발 집에 돌아가자고 애원했어요. 자기를 데리고 살아줄 사람은 저밖에 없다면서 이혼만큼은 안 된다고 사정하더군요. 장모님, 제발 이 사람 좀 설득해주세요. 저 정말 이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저한테 이 사람이 얼마나 존경스러운 존재인지 장모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기억나고 말고. 그런데 자네가 오죽 잘못했으면 우리 딸이 이렇게까지 나올까. 그래도 반성하는 마음이 갸륵하니 한 번쯤 용서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딸? 친정엄마는 남편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나 봐요. 저한테 한 번만 눈 감아주자고 같이 설득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남편이 반성하는 낌새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건 남편과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생각이 이러한들 시댁의 입장과 다르다면 결국 쳇바퀴 돌듯 같은 짓을 반복하는 셈이잖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시모한테 전화해서 입장이 같다는 걸 증명하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직 시모랑 얘기 안 해봤다고 하네요.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봤죠. 남편이 시모랑 말 맞춰서 괜히 저를 꼬드겨서 다시 집안 식구로 들인다면 그건 그거대로 제가 또 한 번 상처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시모한테 전화를 걸고 스피커폰으로 돌려 남편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시모가 제 전화를 기다렸다는 듯이 받았는데 받자마자 저한테 쌍욕을 하더라고요. 이런 썩을 년을 봤나. 내가 살다 너처럼 건방지고 제멋대로인 여자는 처음 봤다. 어떻게 명절에 시댁을 나 몰라라 하고 잠수를 탈 수가 있니?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으면 책임을 다하고 나를 모셨어야지. 감히 도망을 가? 내가 너 때문에 동네 창피해서 명절에 여행 다녀왔다는 소리도 못했어. 저는 이미 예상했던 시나리오였기에 그리 놀라지 않았는데 남편이 꽤 많이 당황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의 반응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더 중요했던 사실은 그 자리에 우리 엄마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를 하대하는 시모의 인성을 엄마가 똑똑히 들었지 뭡니까? 제가 욕먹는 며느리라는 걸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건 아니었는데 본의 아니게 상황이 그렇게 돼버려서 저 또한 뒤늦게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저는 거기서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은 그 어떤 것에도 비할 수 없을 만큼 강하다는 것도 제대로 느끼게 되었는데요. 항상 저를 다독여주기만 하던 엄마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하더니 마루에 서 있다가 맨발로 남편 앞까지 뛰어가 휴대폰을 뺏는 거 있죠. 이 욕심쟁이 할망구 같으니라고.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정말 사부인같이 개차반 쓰레기인 여자는 또 처음이네요. 우리 딸이 뭘 잘못했다고 그런 몰상식한 욕짓거리를 내뱉어요? 사람 같지도 않던 그쪽 아들을 사람 구실하게 만들어줬으면 우리 딸한테 넙죽 엎드려 절을 해야죠. 뭐? 누구를 모셔요? 뭐야? 이봐요 사부인. 보니까 지금 며느리랑 같이 있나 본데 며느리가 감히 하늘 같은 시댁한테 어떤 짓을 하고 도망쳤는지 알아요? 명절을 내빼고 거기로 도피해 있는 거라고요. 뭘 좀 알고 따져요. 그 집 아들이 지금 우리 딸 앞에 무릎 꿇고 사정하고 있거든요. 불쌍해서 봐줄까 했더니 역시 안 되겠네요. 그쪽 같은 못난 부모 때문에 자식들이 대신해서 피눈물 흘리는 거예요. 지금 보니 우리 딸이 더러운 구정물에서 도망쳐 온 거구먼. 어머머, 하던지간이라지만 말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당장 사과하세요. 내가 거기 어딘지 찾아가서 뒤집어 놓을 수가 있어요? 바라던 바네요. 내 딸은 내가 다시 데려갈 테니 그렇게 알아요. 그리고 같은 자식 둔 엄마 입장으로 한마디 하겠는데 요즘 세상에서 며느리를 그런 취급하면 당신 아들만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혼자 살다 가는 겁니다. 이 늙구렁이 할망탱이야. 알아들었어? 다신 연락하지 마. 시모와 친정엄마의 말싸움을 보니까 저와 남편 사이의 다툼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끊긴 전화는 두세 번 더 왔지만 그때마다 엄마가 전화를 받아서 대차게 욕을 해주고 끊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하면서도 한편으론 굉장히 든든하더라고요.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내가 엄마를 지켜줘야겠다고 늘 생각하고 살았는데 역시 자식은 부모 품에서 영원히 보호받는 존재인가 봐요. 저는 그날 엄마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단단히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만 놀란 것은 아니었는데요. 남편 또한 선하기만 하던 우리 엄마의 돌변을 처음 보곤 완전 사색이 되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은 친정엄마를 보고서 더 넙죽 엎드리며 잘못했다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시모는 자기가 처리한다면서 앞으로 시모랑 저랑 만나게 하는 일은 없게 할 거라고 밑도 끝도 없는 약속을 해댔죠. 하지만 엄마는 이미 제가 시댁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 들어버린 마당에 남편을 곱게 보지 못했습니다. 자네가 잘할 놈이었다면 진작에 우리 딸이 그런 취급 안 받도록 만들었겠지. 내 딸을 존경한다고 했었나?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앞뒤 다른 놈이었구먼. 나 더 이상 자네한테 볼 일 없다. 내 피 같은 딸 헐뜯기라고 보낸 시집이 아니야. 엄마가 남편한테 삿대질하면서 집에서 가니 네 잘난 엄마 아빠를 원망하라고 쫓아보냈습니다. 저도 우리 엄마의 화난 모습을 처음 봤는데 남편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렇게 쫓겨난 남편과는 무난히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제가 짐 챙기러 간다고 어쩔 수 없이 신혼집을 다시 방문했어야 했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남편이 다시 저를 붙잡더라고요. 어처구니 없는 건 남편이 이혼 조정 기간을 염두에 계속 제 마음을 설득하고자 하면서도 와중에 시모를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여태 제가 남편을 만들다시피 고쳐놨다지만 이 정도로 남에게 의지하는 사람인 줄은 몰랐어요. 제가 없으니 시모한테 얼마나 기대고 있었던 건지 시모한테 저를 설득해달라고 불렀더라고요. 그래, 사부인 건강은 좀 어떠니? 잘 계시고? 언제 한번 모시고 우리 집에 들리거라. 일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내가 초대를 한번 못했네. 일정 맞춰서 사부인 좋아하는 식사로 대접할 테니 모셔와. 사부인이랑 합의 잘 보고 너희 뜻대로 살도록 해줄게. 그러니 이혼은 취소하거라. 아직도 처지를 모르시네요? 아쉬운 사람이 찾아가야지 우리 엄마가 왜 헛걸음을 하겠어요? 우리 엄마는 이대로 저랑 저 인간 관계가 끝나길 바라고 있어요. 아직도 이혼하면 제가 손해라고 보시나 봐요? 남 걱정할 때가 아닐 텐데요. 저 인간이 직급 승진할 수 있었던 거 다 제 덕이에요. 남편 말로는 시모가 사과하러 온다고 하길래 어떻게 사과를 하나 살짝 궁금했는데 사과는커녕 끝까지 자존심 안 굽히려고 고개 빳빳이 들고 있는 꼴을 보니 굳이 제가 용서할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시댁이 채운 쇠고랑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랑은 같은 회사니까 어쩔 수 없이 마주쳤는데요. 전 남편이 회사에서 저를 피해 다니더라고요. 삐친 건지 토라진 건지 그런 건 모르겠고 한 번씩 저한테 실수인 척 커피를 쏟는 거 아니겠어요? 유치한 보복인 거 알지만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화가 나대요. 그래서 저는 전 남편의 쓰레기 같았던 행동들을 동료들에게 그대로 소문내고 다녔습니다. 원래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사내에서 왕따 한번 실컷 당해보라는 뜻으로요. 소문이란 건 제가 적당한 화제거리만 던져줘도 알아서 발이 달려 널리 퍼지더라고요. 심지어 과장이 조금씩 더해지더니 최근에 우연히 들은 소문은 제가 알고 있는 전 남편 이미지보다 훨씬 더 개쓰레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제 의견을 들을 때면 전 남편이 그렇게까지 이기적이고 배우자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인 줄은 몰랐대요. 그래서 더 충격이라 소문이 더럽게 퍼졌나 봐요. 이제는 전 남편이 지나가기만 해도 사람들이 수군대기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살던 대로 살아야 된다고 간도 콩할 만한 사람이 감히 시댁을 앞세워서 와이프 무시하고 다니니까 천벌받는 거잖아요. 와이프 욕하는 게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건 줄도 모르고 신나게 했을 생각하니까 다시 돌이켜봐도 참 한심하네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전 남편이 상사한테 깨져서 비상구에서 오는 걸 여자 동료가 봤다고 저한테 말해주더라고요. 항상 윗선에 결제 보고 올리기 전에 제 검토를 받고 갔던 사람인데 혼자서 하려니까 뭐가 많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저 없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전 남편의 말이 지독하게도 공감이 되는 거 있죠? 소중한 줄 모르고 자기 사람이라며 저를 함부로 했으니 꼴 좋네요. 반대로 저는 오히려 결혼을 한 것이 손해였어요. 다들 저더러 전 남편과 왜 결혼하냐고 선 넘는 조언을 해줄 때 들어 먹었어야 했다는 걸 이혼을 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어른들의 말이 무조건 고지식하다는 건 틀린 말이에요. 어른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거. 그거 모른 척 외면하고 결혼을 진행시켰다가 제가 눈물나게 혼쭐났잖아요. 시댁이 아무리 잘나면 뭐합니까? 제가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친정을 감히 무시하고 깔보는 시댁이라면 당연히 없는 게 낫죠. 이혼을 하고 난 뒤에야 더 상쾌한 날을 보내고 있는 저는 나이 때문에 결혼해야만 한다는 압박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고 자유롭게 마음을 열고서 인연을 만나는 중입니다. 새로운 인연이 닿다 보면 언젠가 제게 알맞은 남자가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도 하고 있어요. 대신 다시는 사람을 고쳐 쓰진 않고 있는 그대로의 인품을 보겠다고 다짐을 하면서요. 전 남편과 10년을 만났으니 과거를 되돌아볼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전 남편을 떠올려야 할 거예요. 세월 앞에 장사 없는 거 아는데 세월도 뼈아픈 경험을 잊게는 못해주는 것 같아요. 세월 헛되어 보냈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한편으론 정말 귀한 경험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 남편 같은 사람 덕분에 만남의 기간이 사람과의 관계의 필수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걸 깨우쳤잖아요. 늦은 나이에 결혼했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을 잘 알고 결혼했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이란 건 어쩔 수 없이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도 알았어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고 저 또한 미숙한 성인일 뿐이라는 것도요. 제 나이가 40, 50이 되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은 나이에 쫓겨서 제 인생을 버리는 식으로 결혼을 하고 싶진 않네요. 주변인의 눈치에 줏대 없이 흔들리는 것도 문제지만 저처럼 주변이 조언을 잔소리로 듣고 귀를 닫아버리는 것 또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번 계기에 제 자신의 헐랭이 같았던 태도를 좀 되돌아볼 수 있었어요.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언을 걸러 들을 수 있는 길을 길러야겠다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주변인 말 안 듣고 내 입장 밀고 나갔다가 실패를 하신 적은 없나요? 저보다 더 훌륭한 경험을 하신 분들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청취자분들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미천이 되는 경험이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비록 제 사연의 결말은 이혼이지만 제겐 이혼녀라는 것이 꼬리표가 아니라 삶의 고충을 이겨냈다는 머리표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긴 사연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